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에서 이제 보충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앞으로 이제 쓰이게 될 거고, 음, 뭐 이러한 주요한 그 응용 분야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그 과목에서는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지구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며, 공학자라는 것은 그 과학적인 지식과 현재 존재하는 공학적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그 훌륭한 분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학은 그 현상, 자연을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공학은 발명, 방점을 둔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였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통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다루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과학적인 발견, 공학적인 발명을 했느냐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이런 여러 가지 빅 퀘스천들도 있고, 뭐 이런 우리 삶의 소소한 문제를 다루는 스몰 퀘스천들이 있죠. 뭐 친구 관련, 뭐 수입 관련, 오락, 그 다음에 뭐 문서 쓸 때, 뭐 스펠링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차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있으면은 뭐 운전만 할 줄 알면은 길을 몰라도 갈 수 있죠. 목적지만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인류가 택했던 방법론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 방법론들이 발전에 있어서의 데이터 과학이 차지하는 의미를 다음 슬라이드부터 얘기를 할게요. 좀 더 자세히 오늘. 자, 그래서 이러한 크고 작은 질문들, 도전들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뭐 선사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 시대의 시작이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의 모든 그 고대로부터 경험적인 선험적인 방법으로 또는 사상과 이런 고찰들을 통해서 또는 종교적인 경전이나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해왔습니다. 고대로부터요. 이 밑에 있는 그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서기 연도별로 측정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은 어떤 동물이냐,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뭐 사색하는 뭐 동물이며, 뭐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인간에겐 예를 들어서 뭐 세 가지 네 가지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대표적인 예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냐. 근데 우리가 하늘을 관측하고 봤을 때는 뭐 태양이나 이런 다른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구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중세의 이 그 종교가 그 전체적인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의 그 내용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뭐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 인간이 가장 중심제 가장 중요한 그거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당연히 지구가 중심일 것이다. 인간이 사는 지구가 중심일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 부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그
뭐 근데 이 선험적인과 경험적이라는 것의 뭐 물론 상당 부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그 어떤 경전이나 이런 그런 율법 체계에서 종교적인 율법 체계에서 그 우리 생의 상당 부분 뭐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를 판별할 때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의 그 한계성이라고 얘기할까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물론 모든 방법들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그 개인의 주관이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편견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이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고 그런 그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자기의 입장,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입장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객관적인 없고 그런 그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그 측정과 지표에서는 조금 많이 약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사실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런 팩트가 존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경험적인 선험적인 지식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거냐라는 것도 좋은 질문인 거죠. 좋은 질문인 거고 이런 그런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후보의 인상, 어떤 사람의 인상이 어떻다, 뭐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뭐 풍문으로 들었다거나, 뭐 내가 아는 사람이라거나, 뭐 내 가족이라든가 내 친척이라든가 내 친한 친구라든가 뭐 그런 기준으로도 그 접근을 해서 투표한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여전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여전히 그 지배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닥다리 옛날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그 많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써서 평소에 그 문제를 많이 그 해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이번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을 거냐, 그 다음에 분반이 몇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거냐라는 것도 좋은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그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근데 뭐 저 교수는 왠지 별로 그렇게 뭐 나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너는 뭐 우리 친구가 들어봤는데 선배가 들어봤는데 어떻다고 하더라 라는 그런 경험적인 선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선견이나 편입견 그런 시야 또는 그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동굴 속에 빠져서 그 안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많은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많이 들어보는 르네상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술과 인문학, 휴머니티죠. 그 부분인 거고 가장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고 가장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이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중요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문학 중요하고 우리 삶의 도처에 필요하고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이 쓰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론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theory,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이죠. 이제 뭐 뉴턴이나 라이프니츠와 같은 그런 수학자,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뭐 갈릴레오나 케플러를 통해서 많이 퍼지기 시작한 폭발하기 시작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대표적인 학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때 이제 융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열심히 많이 배워온 그 대표적인 학문들, 수학, 다음에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뭐 생물학, 지구과학, 이 과학 쪽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 현상, nature, 뭐 인간도 그 중에 그 일부분에서 포함이 됩니다만 이 자연 현상들을 관측하고 그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의 공통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그 원리를 풀어내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측면도 보면은 사이언스인데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언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언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이언스라는 것이 현실을 관측을 하고 그 관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수식을 만들고 그 수식이 맞다라는 것을 그 증명을 해낼 수 있으면 실험으로 재현을 해서 증명을 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인 거죠. 즉, 그 과학의 키워드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이 맞다라는 것, 합당하다라는 걸 검증, validation 할 수 있는 그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이언스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예,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예. 사실 모든 사이언스가 실제로 현상을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관측을 하고 그 관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검증된 그 세워진 가설이나 모델 수식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 F=ma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숱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수식인 거죠. 자연의 법칙을 뉴턴이 알아낸 거죠.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런 수식이 정말로 맞아 들어가더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이것이 과학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예화인데 실제로 모든 사이언스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이언스는 유사과학 또는 뭐 약간 그 비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 뭐 그 굉장히 이런 그 실제적인 데이터를 정말 찾기가 힘든 교육학이라든가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그 사람의 인간에 대한 실험 같은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재현하기가 힘들죠. 똑같은 데이터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가 한 사람 인생을 걸쳐서 몇십 년이 걸린다든가 지구의 인생을 지구의 총 뭐 몇백만 년 몇십억 년이 걸린다 이런 거는 과학으로 재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재현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과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모든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과학과 이런 그 empirical, theory 기반, 수학적인 theory 기반과 이런 경험적인 선험적인 지식의 그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만큼 바뀔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그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계의 중심이냐 아니면 태양이 그 어떤 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또는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지구에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경험적인 선험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신앙심도 갖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쪽이 더 무게가 가겠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세상을 이 지구를 돌아가는 별이다. 근데 실제로 갈릴레오나 케플러가
그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을 하고 그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 수식으로 만들어서 타원 운동을 하는 그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뭐 케플러 제1법 행성의 운행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과학사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수식을 만져보니까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보고 그 당시 최첨단 과학이죠. 첫째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 공식을 만들어서 그 행성의 운행을 계산하는 그런 공식을 세우는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그 과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도구가 있었죠. 어떤 도구가 있었냐면 데이터 수집 기구예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으로 행성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측하고 난 다음에 그 별들이 보여주는 타원 궤도를 그리는 그런 관계성을 지구상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더 많이 갖고 그 당시로 따지면 빅데이터입니다. 그게.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맞았던 사람 갈릴레오. 듣기로는 갈릴레오가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망원경, 그때 이제 그 망원경의 그 렌즈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과학 기술 이제 그때 이제 옵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옵틱스의 그 광학 기술의 발전, 멀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망원경 기술의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그 렌즈를 제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첨단 기술이죠. 그게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인터넷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휴대폰을 통한 여러분들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여러분들이 심장 박동 데이터라든가 GPS 데이터라든가 그 당시에는 그게 첨단 데이터였던 거죠. 근데 갈릴레오가 굉장히 뛰어난 그 옵틱스에도 굉장히 뛰어난 조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망원경 그 가장 뛰어난 그 좋은 데이터 수집 기구를 자작해내고 만들어내고 가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디선가 들은 듯한 기억은 있어요. 이건 좀 사실 좀 확인해 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뛰어난 지금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그런 그 측정 기구 좋은 데이터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우수한 측정 기구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 수집을 많이 했고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했더니 사실 관측 기반을 바탕으로 직접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식을 세워서 논리를 펴보니까 태양을 중심에 놓으면 이 그 방정식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 케플러의 경우 지구를 중심으로 놓으면 그 모든 게 수식에 다 맞아 들어가더라 라는 이러한 그 관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세운 다음에 실제 관측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니까 지구를 중심에 놓으면 말이 안 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놓으면 말이 되더라.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의 최첨단의 그 데이터 컬렉션 기구, 측정 기구가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뭐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GPS 트래커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그걸 직접 그 좋은 데이터 컬렉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리, 화학, 수학, 그래서 이 자연 현상에 대한 관측을 바탕으로 뭐 현미경도 생기고 망원경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뭐 라이프니츠나 뉴턴이나 갈릴레오, 케플러 같은 사람 또 뛰어난 이런 그 수학자들, 과학자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문학,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과학이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이 사진에 계신 분이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고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 머신이라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 모델을 제창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뭐 메모리가 있고 그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장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서 이런 그 바탕을 가지고 컴퓨터의 모델을 처음 제창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테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근데 이때가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시대죠. 소프트웨어 학과나 컴퓨터 공학을 나온 사람들이 왜 취업이 잘 되느냐, 왜 지금의 혁명을 그렇게 앞서서 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 망원경을 만질 줄 알았던 사람, 수학을 잘 만졌던 사람들이 시대의 천병에 있어서 그 시대의 가장 컸던 질문들을 챌린지에 도전해서 수많은 답을 풀어냈던 것처럼, 뭐 지구가 태양의 중앙이냐,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과는 왜 뭐 나무에서 떨어지냐, 그다음에 냄새는 어떻게 그렇게 그 퍼지는 거냐, 기체 분자 운동,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던 것처럼 이 컴퓨터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프로그램된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답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빠르고 그 가상 세계 안에서 그 뭔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답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챌린지에 이런 방법으로 답하는 사람, 이런 방법으로 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이 더해서 새로운 이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어떤 가상세계를 만들고 어떤 환경을 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보면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뭐 한 달 전 그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고 그 한 달 뒤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고 반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그 예측의 상당 부분의 모델은 수학적인 모델, 통계적인 기술 테크닉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지만은 그 다양한 그 파라미터, 굉장히 그 파라미터들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어떤 시책을 했는지, 뭐 정부가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느 부분을 풀고 어느 부분은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중국처럼 막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그 개방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그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러한 다양한 수십, 수백, 수천 가지 뭐 경제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사람들의 감성적인 환경, 지성적인 환경, 굉장히 많은 그 다뤄야 되는 인자들, 요소들을 통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 내, 한 달 내, 뭐 한 학기 내, 그 뭐 각 나라가 어떤 식의 상황이 될 거고, 미국은 어떻게 될 거고, 일본은 어떻게 될 거고, 한국은 어떻게 될 거고, 이태리는 어떻게 될 거고, 뭐 중국은 어떻게 될 거고, 프랑스는 어떻게 될 거고, 각 나라별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그 연산 결과를 그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넣고 돌린 다음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전에는 없었던 능력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정부가, 그 사회가, 또는 그 세상이에 따라서 대처를 빨리빨리 시작할, 이거 정말 심각하겠다, 훈련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랬다 그러죠. 메르스 이후에부터 그 작년부터 일본에서 이러한 그 대규모 질병 팬데믹 상황을 예측을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대충 해보니까 작년부터 준비가 돼 있었고, 우한에서 사태가 12월에 발생하자마자 1월부터 정부에서 그 질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리 입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고 빨리빨리 움직인 나라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가 있죠. 조금 다른 예인데,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택시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죠.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입니다.
카카오 택시나 또는 택시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고, 자, 그러한 것들을 능력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된 게 이 컴퓨터의 발견,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선험적, 경험적인 지식,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수학적, 이런 물리학적, 화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비해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엄청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세상이,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취업이 잘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월급이나 이런 것도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성숙하면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분야를 이렇게 세운 짐 그레이라는 분입니다. 짐 그레이라는 분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980년대, 90년대부터 대규모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상당한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예측을 1980년대, 90년대부터 예측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상이 비로소 열렸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고 많은 수의 데이터를 모아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인류가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타입의 문제들을 경험적, 선험적 지식에 더하고 수학적인 이론에 더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식에다가 큰 스케일의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걸 1990년대부터 예측을 하셨고, 이분이 컴퓨터 분야의, 이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얘기하는 튜링상 수상자 중에 한 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고, 이분과 이제 이분의 제자들, 이 슬라이드를 만든 분이 이분이 제자예요. 이언 포스터라고, 그리드 포럼이라는 부분을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제창을 하셨고, 라지 스케일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과 이쪽 부분,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한 20년 정도를 미리 내다본 파이오니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맥락 측면에서 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이러한 그런 인문학적인 분야라든가 과학적인 능력, 수학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 위에다 이런 라지 스케일, 굉장히 대규모 데이터, 그죠?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모두 다 통합을 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양과 능력을 스킬을 기를 수 있으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크고 작은 대응했던 여러 가지 챌린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인데 그 예를 계속 들 건데, 그 문제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을 앞으로 양성을 해낼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나 소프트웨어 쪽을 모르면은 굉장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수혜주가 될 수 없듯이 향후 앞으로는 이 데이터 쪽도 마찬가지로 이 수학적인 지식과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걸쳐서 더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과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문제 해결 해결사로서의 능력을 대폭적으로 배양시켜줄 그런 분야가 확실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료는 13년 전 자료입니다. 13년 전에
그 이분 짐 그레이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언 포스터가 만들어 놨고, 저도 13년 전에 이 슬라이드를 보고 앞으로 세상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때부터 이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준비를 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막 뜨고 있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매질해서 열심히 그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제가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소양과 스킬셋을 가지고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과 그 당면 과제들을 그 과학적으로 훌륭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고 그런 가능성 있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은 그 아까 전에 그 보여줬던 그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느냐에 왜 그렇게 많은 항목이 나와 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언스라는 분야가 그 자연의 현상을, 자연 우리 사람 포함해서 그 뭔가 우리 이 세상 존재하는 세상의 그를 분석하고 관측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측을 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는 수학적인 공식 또는 모델을 정립을 하고, 다음에 그 모델을 또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된 데이터 또 다른 데이터로 검증을 해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과학적 사실로 또는 그 theory 이론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전에도 예전의 과학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근데 요즘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는 컴퓨터의 발전과 알고리즘들의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그전에는 없었던 스케일의 새로운 데이터들이 인터넷에 통해서 이제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수집이 가능해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기존의 그 선험적 경험적인 방법 플러스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뭐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방법 플러스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통한 그 시뮬레이션 동안 그런 그 발명을 통한 그런 그 세상을 바꾸는 방법 플러스에다가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에는 풀지 못했던 또는 접근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뭐 선험적인 방법, 자연과학적인 방법, 여러분들 딥러닝 공부하다 보면은 그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하죠. 뭐 미적분이나 선형 내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프로그래밍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뭐 물론 C나 자바나 잘 할 줄 알면 훨씬 더 좋을 거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데이터 기반 사고력,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아키텍처라든가 아주 최신의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하둡이나 뭐 스파크 같은 그런 시스템을 다루는가, 그래서 굉장히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어떤 새로운 일들이 가능하게 됐느냐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전역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온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례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앞서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포브스인가요? 여기에서 AI랑 데이터 과학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고 있는 무기 또는 이런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는지를 쭉 기사가 나와서 좀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AI가 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아서 예측을 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 AI를 활용하는 이 모든 활동이 결국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을 하고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대략 이제 뒤에 그래프에서 나오겠지만 대략 일주일 뒤에 어느 나라는 어느 상태에 갈 것 같고, 어떤 나라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어떤 나라는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 보여주는 것들. 그다음에 엑스레이 사진, 폐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중국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기사도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디텍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서류들을 접수를 하고 처리하고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또 중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죠. 드론으로 사람을 탐지를 해서 날려보내가지고 시골 쪽 지역에 보내서 지금 위험하니까 사람들 디텍트 해가지고 지금 위험하니까 사람들 집에 들어가라고 이제 사람들을 졸졸졸 집으로 쫓아 보낸다든지, 또는 의료기기를 배달을 해준다든지 드론으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봇 청소기 요즘 많이 쓰는데, 그런 것처럼 로봇에 바퀴가 달린 로봇에다가 자외선으로 소독하는 소독 기계를 달아가지고 근데 소독 기계는 사람이 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외선에다 소독 기기를 로봇에다 달아가지고 사람은 비우고, 각 병원에 있는 감염된 사람들이 있던 호실들을 갖다가 자외선 같은 그런 기구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병실에서 환자들에게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로봇들도 쓰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특별한 섬유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든가,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 잘 안 듣는 사람이라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자가 격리 같은 그런 지도나 그런 권고를 잘 안 듣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또는 감염된 사람들을 추적한다라는가, 그다음에 챗봇 같은 걸로 이 추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들을 동원해서 이런 백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 IT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케이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 있고,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의 CDC 데이터 미국의 질병본부죠. 질병종합 컨트롤 센터. 그래서 미국 질본의 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어디가 제일 이렇게 심각한지, 발병자들의 수가 제일 활발한 지역이 LA인가요? LA 쪽인 것 같고, 베이에리어 쪽이고, 이쪽에 미국 멕시코 국경 쪽인 것 같네요. 이쪽 국경 쪽이 샌디에고 그쪽인가요? 그런 쪽이고, 이쪽에 워싱턴 주 쪽이고, 그다음에 뉴욕하고 이런 쪽이 제일 심하네요. 제일 심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지도를 딱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단 중요하게 하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이죠. 딱 보면은 바로 들어오니까 지금 현황 파악이 바로 되니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지도죠. 전 세계 지도고 이거는 3월 2일자네요.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과 한국이 제일 심할 때죠. 그리고 이태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태리가 제일 심하고 여기가 이란인가요?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정도네요. 발병자의 확진자의 수에 따라서 컬러링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 중요한 산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데이터 과학을 바탕으로 한 지능적인 시각화의 중요한 산출물이죠. 그래서 각 날짜가 지날수록 중국이 처음에 제일 심했고, 그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갈수록 심하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점점 색깔이 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전 세계 추세를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는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트래커라는 페이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트래커 페이지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제일 방대한 정보를 가장 빨리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저도 그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굉장히 심했고 3월 중순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안전해지다가 지금 또 다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디벨롭먼트가 한국에서 났었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란이 주역 따라서 이란은 지금 계속 상황이 계속 안 좋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3월 초에 2월 중순, 2월 말, 3월 초에 피크를 쳤다가 지금 점점점 내려서 오늘은 어제 오늘은 50명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최초로. 그래서 아주 이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아니면은 영국 그다음에 미국도 아주 심각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지금은 이제 3월 26일까지인데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4월 초 이렇게 좀 늘어나보면은 전 세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데이터 과학의 힘이죠. 기본적으로 기초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인디아나 유니버시티의 안용열 교수님 연구실이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맞나요? 이 그래프만 아니면 다른 거였나?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울기를 따라서 이게 제로 데이부터 시작해서 첫 발병 확진자가 처음으로 각 국가별로 처음으로 보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겠죠. 그래서 5일 지난 후, 10년 후, 12일 지난 후, 15일이 지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실제 confirmed case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확산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매일 2배씩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일 2배씩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울기를 따라가면은 이틀마다 2배씩 올라가고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것. 이 기울기로 가면은 사흘마다 이제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고 그래서 이쪽이 가파를수록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뭐라 그럴까 기울기가 낮을수록 시간이 지나도 감염자 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좀 덜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처음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거의 1.5 하루 반 만에 하루와 이틀 사이에 중간에 있는 기울기니까 거의 하루나 이틀 안쪽으로 환자가 2배씩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가 점점 이렇게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날이 지나갈수록 뭐라 그럴까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제로데이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부터 확진자가 1월 7일이었나 1월 26일이었나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가 처음 발견된 날부터 확진자가 처음 디텍트된 날부터 시작해서 한 7일까지는 이제 거의 한 매일 거의 한 2배씩 증가를 하다가 확진자 수가 점점 이제 그 기울기가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들어든 나라는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전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검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액티브하게 안 했고 그런 경우고. SCP는 뭔가요? SCP는 싱가포르인가? 어, 싱가포르인가 보네요. 예, 싱가포르인가 봐요, SCP가.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지? 그래서 이게 포인트를 안 켜놨었네. 이게 중국이고 이게 한국 기울기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이고 이게 싱가포르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는 이런 곡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이런 곡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이런 곡선,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런 곡선.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는 어디 있나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잘 보이지 않네요. ITA 이란. 이 IT에는 이탈리네요, 그죠? IT에는 이탈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탈리고, 그래서 이 IT 같은 이태리 같은 경우죠, 굉장히 심각하게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있다. 조금 기울어졌네요. 조금 기울어졌고, 요즘 보면 조금 기울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일주일 전, 그러니까 3월 말 기준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4월 초 기준 그래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이란이 아마 이건가요? IRL이 IRL이 이런 아일랜드네요, 그죠? 아일랜드고 이란은 여기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제 눈에는 이쪽이 이제 독일, 그죠? 이쪽이 독일, 도이칠란드, 이제 프랑스가 아주 모든 나라가 아주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 기울기, 사실 간단하죠. 이런 기울기에 의해서 각 나라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울기가 계속 증가를 하는지 완만하게 상승세가 꺾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추세가 완화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료를 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도 같은 거를 보면은 주로 뉴욕 타임즈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언론에 보면 많이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고, 혹시 이런 걸 보고 싶으면 제 페이스북 계정을 친구 추가를 하시면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갖다 놓고 있고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각 나라가 어떤 경우에 있느냐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조금 기울기가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경우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 증가하고 있고, 영국도 미국보다는 기울기는 낮지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석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태리가 지금 여기 있고, 그죠? 약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있는데, 기울기는 그래도 추세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완만하게 가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을 너무 잘하고, 워낙 또 국가 자체도 작은 규모의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초기부터 확진자의 확산이 굉장히 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걱정스러운 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보면은 늦게, 한국이 오래됐고,
중국도 오래됐고 한 달 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태리도 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겨우 시작인 상황인 거죠.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다른 나라도 15일, 30일이 정도 지나면은 그 별도로 그 유럽처럼 그 도시 자체를 봉쇄하고 뭐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테스팅을 하고 의료진이 서포트하고 전 국민과 그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터키 같은 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잡았네요. 그죠?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초기에 잡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빨리 이렇게 기울기가 빨리 이렇게 꺾이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건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높네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다 높고 인디아, 인도네시아 또 이런 국가들은 조금 낫네요. 그죠? 말레이시아, 레바논, 라트비아, 쿠웨이트 이런 쪽은 초기에 봉쇄를 좀 잘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눈에 전 세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정책 입안자들은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이런 예를 들어 초기 상황에 있는 국가들 측면에서는 이렇게 빨리 기울기를 잡은 나라가 어디냐라는 걸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기울기를 끌어내렸느냐라는 정책에 관심을 가질 거고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각각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자기 나라를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15일에서 3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퍼질 거라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정책을 따라서 배워서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적으로 국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원주도 많이 요청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통계를 봄으로 인해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향후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을 하고 여기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정책 자료입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정책 자료 잘 받아들여지고 정책 수립하는 사람들도 현명하게 예를 들어 소금물을 먹으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세균 병균 잡으려면 소금물을 뿌리면 된다 이런 그런 경험적인 선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기반과 통계 기반의 정확하게 추세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제대로 과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앱으로 환자들을 트래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정책 입안에 아주 키 자료들을 수립을 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전례 없는 이런 수준의 이런 전염병 발병하고 한 1, 2개월 안에 이런 정도의 자료를 배포를 하고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 대처를 함으로 해서 희생자 수도 줄이고 전체적인 글로벌 타격을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각국의 상황을 이렇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AI 개발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최악으로 치달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정말 다행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AI를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사투, 대응이라는 과목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과목을 만들었고, 그래서 앞서가는 대학, 앞서가는 기관, 아까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스탠포드라든가 이런 앞서가는 곳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이런 키 테크놀로지가 이런 분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싸우기 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툴이다, 학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급조해서 과목을 만들고 그 과목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떤 도움을 주고 뭐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AI를 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세미나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팬데믹 그 시기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그 헬스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 보건 시스템에 관한 그런 세미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데이터 과학이나 AI를 이용한 그 전염병에 대한 예측 확산과 예측과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 예측 모델 만드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겠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그 감염 감염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질병에 대한 백그라운드에서 세미나 속에 그다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을 만들겠다 뭐 예측 모델을 만들겠다 맵을 만들겠다 이런 그것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에 대한 세미나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연구실도 이거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어떤 글을 남기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실제 이 사람들이 남긴 글과 반응으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어떻게 추적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 미치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는 이런 관계적인 역할 그게 어떤 그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트위터나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남기고 사람들이 남기고 있는 글이나 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NLP Analysi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언어 처리를 통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남기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누가 이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도움 주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런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데이터 과학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 유전자 분석하는 그런 이런 훌륭한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그 환경도 좋고 뛰어난 분들도 스탠퍼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세미나를 또 와서 한 테니까 이런 좋은 환경이 부럽기만 하네요. 네, 전부 영어죠.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익하고 그 다음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그 굉장히 빨리빨리 받고 싶은 학생들은 저를 페이스북 친구로 추가를 하시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랑 페이스북 친구 만든다는 거. 근데 여러분도 사생활을 내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자료를 데이터 과학과 AI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훌륭한 자료들을 접하고 싶으면 빨리빨리 접하고 싶으면 놓치지 않고 접하고 싶으면 페이스북에서 나를 찾고 그 친구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아까 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었는데 우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당면 과제, 여러 가지 그 big questions, little questions, 그 다음에 정말 급한 이런 인류의 지금 직면한 도전 같은 거를 우리가 답할 때 그 경험적으로, 선험적으로 물론 중요합니다. 그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경험적인 지식. 사실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서 또 그 데이터 과학과 그런 그 질병본부의 그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세우고 조직적으로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 사스와 메르스 때 많은 희생자를 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경험적인 선험적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살아날 수 있었죠.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예. 그러니까 또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측면.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런 경험적인 측면,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배우는 게 없으면은 뭐 그냥 아무 쓸모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 빅픽처에서 그런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질병본부관리본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통계관리센터를 갖다가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산업과 그 대학과 연구소 합력을 시켜서 신약 개발을 다 시키고, 그다음에 그 테스팅을 엄청나게 매시브하게 하고, 정부 그 관리들은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난 우리 사스와 그 조류독감, 그다음에 메르스를 통해서 경험적인 선험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이 스케일에. 그런 레벨의 선험적인 접근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철학적인 부분인 거죠. 철학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런 그 근거 분석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컴퓨팅 기술,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플랫들 만들고 웹페이지를 올리고 전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전 세계에 올라가고 있는 숱한 그 질병 데이터들, 전 세계의 질병 국가들의 질병본부 데이터들이 다 그 올리고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배울 게 많습니다. 해야 될 게 많고, 굉장히 해야 될 게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참고를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이 세상이 조금 더 그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인간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프로페셔널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스의 등장과 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연봉이 높겠죠. 그죠? 뭐 에버리지 연봉 13만 불이라고 얘기한 건 다른 직종에 비해서 거의 뭐 1등, 2등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들을 뽑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그만큼 뭐 평균 연봉 11만 불, 13만 불, 뭐 1억 2천, 4, 5천, 6천 이렇게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만큼 그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대략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선험적인 경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중요합니다. 철학적인 그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단점과 자기가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와 어떤 그 뭔가 큰 실패와 고통을 지난 다음에 앞으로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시각, 그 외에 이제 과학적인 사고력, 분석력, 그 수학이나 통계학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잘 할 수 있는 능력에다가 거기다가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 숱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같이 그 현황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은, 우리 국가는, 우리 사회는 어떤 식으로 길을 가면은 그 대처를 하면 되겠다는 정책 수립 능력까지 하고 하면은 그 데이터 안에 굉장히 그 모든 가치와 지식이 있으므로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어 있으면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훌륭한 그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연봉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새로운 세계를 그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길었는데 이 얘기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하고
데이터 컬렉션 강의하는데 한 달 정도 들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과목 동안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개론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 아까도 봤듯이 너무나도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이 과목에 다만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하고 도와주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기초적인 시작 포인트는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이 세계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겠다. 뭐 단순히 내가 연봉 많이 받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레벨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개인의 그 발전과 그런 그 혜택도 누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나 이 세상의 그 직면한 여러 가지 인류가 직면한 도전, 어려움들, 뭐 가난이라든지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자신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 정책과 이런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슈퍼크런치 책이나 그다음에 그 고대 김승석 교수님의 그 아픔이 길이 되는 그 책 독후감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세상이 빅 퀘스천과 리들 퀘스천들을 해결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가능성을 봤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고민할 수 있는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뭐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즘 온라인 리소스도 많으니까 그런 참고 자료들도 우리가 많이 나눠줄 거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감을 갖게 되고 좋은 케이스 스터디를 모범적인 이런 그 좋은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자연히 좋은 스토리를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세상이 그 많은 챌린지들, 도전들을 작고 크고 작은 챌린지들,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걸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그 웹 크롤링. 오늘 이번 주에 그 1시간 동안 수업을 했는데 다음 주는 웹 크롤링으로 또 한번 한 주 수업을 더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기계학습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빅데이터 개론 과목은 아직 질문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남겨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실시간으로 화상 수업도 한번 하려고 해요. 그죠? 한 번, 두 번 해보고 또 그게 괜찮으면은 또 아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녹화를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올리고 있고 전체 공개로 올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실시간 화상 수업도 이제 조만간에 한번 열어서 질문 질의응답도 받고 얼굴도 한 번씩 보고 출석도 한 번씩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이 과목이 지금 두 번 말을 했듯이 두 번째 학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거나 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 건의도 해주고 요청도 좀 많이 부탁을 할게요. 예. 또 수고했고 수고도 하셨고 한 주간 또 잘 보내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 실습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